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또 좋은 책은 바로 패거리 심리학입니다. 패거리 심리학. 원서 이제 제목은 하이브 마인드. 제가 이제 원서는 잘 안 들고 오는데 오늘은 원서를 또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제 이제 이게 유튜브 제목이 제가 이 책을 2.2번 2.2번은 뭐야 도대체? 왜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2.2번이야?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한글로 번역된 거는 두 번 읽고 제가 뭐 영어를 엄청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런 뭐라 그럴까 사회과학 서적은 뭐 영어로 읽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단어만 찾아가면서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읽고 싶은 부분만 찾아서 읽었어요. 왜냐면은 0.2권. 저는 뭐 영어로 책 가끔 읽으니까 영어로 읽으면은 한글보다는 당연히 천천히 꼼꼼히 읽기 때문에 훨씬 더 곱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제가 또 2.2번을 읽었냐? 이 책은 여러분 이제 이게 패거리 심리학은 말 그대로 이제 좀 집단 심리, 군중 심리에 관한 책이에요. 우리 이제 세라 로즈 캐버너 박사님, 이 사람이 이제 심리학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아주 책을 잘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이 그거 입찰할 때 우리가 판권 산 거 중에 거의 탑 5 중에 하나죠. 비싼 걸로. 그렇죠. 왜냐면은 그게 우리가 원래 비싼 게 아니라 이게 프로포절 단계에서 사는데 다른 출판사도 이 책은 대중이 관심이 많겠고 이 책은 그냥 좋겠다 그래서 왜냐면 그 출판 이제 관계자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저희는 이 책 꼭 사고 싶어갖고 돈을 많이 썼어요. 그 출판사들 입장에서는 마음을 샀다. 출판사 마음을 샀다. 전문가들의 마음은 샀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거는 좋을 것 같아서 샀는데 프로포절 단계에서 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역시나 아니나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2.2번 읽었냐?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막 그 뭐랄까 여기 이제 부제가 분열된 세계에서 종족주의여서 이제 정치적인 부분, 뭐랄까 종교적인 부분, 인종 차별에 관한 부분. 예를 들면은 좀 어려운 말 빼고 왜 야당 여당이 나뉘어갖고 왜 이 사람들한테는 수구 꼴통이라 그러고 왜 이 사람들한테는 빨갱이라 그러고. 근데 여러분은 인종 차별 좀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없는 것 같으니까 동양인이 이제 해외 나가 보면 인종 차별을 특히 이제 서구권 국가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받고. 우리나라 사람은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그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 다음에 어느 이렇게 피부색이 다른 민족들한테는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무식적으로 인종 차별을 합니다. 그런 걸 이제 왜 하나 기가 막히게 설명을 잘한 거. 그런 이제 방향, 그 차별이 나오는 원리, 그 기저에는 뭐가 놓여 있나 이런 거에 있어서 그냥 읽으면은 그냥 재밌어요. 그런 것이 또 음모론이나 이런 것과 또 원리가 같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비 음모론에 왜 사람들이 빠지는지 그냥 그 자체는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읽을 때는 읽어보시면 알아요. 이게 사이비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제 그거를 밝혀내는 실험들은 이게 돈 드는데 많이 쓰이겠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두 번째부터 요 번째는 첫 번째는 그냥 읽고 맨 처음에 조금 접다가 안 접고 두 번째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접어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읽으면서는 이제 빠르게 읽으면서 내가 비즈니스 할 때 관독을 하셨구나. 비즈니스 할 때 어디다 뭘 써먹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 중에서도 왜냐면은 다 접는다고 해서 뭐 딱 좋은 건 아니거든요. 다시 볼 때는 또 접은 거 피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접어서 나온 이런 패러그래프든 문단들은 요걸로 제가 또 원서를 읽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딱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 3가지인데 한 이 책이 한 100분의 1 정도 설명해 드리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정말 진짜 빈말이 아니라 재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얻은 인사이트 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사이비에 관한 거예요. 근데 이 사이비가 이거가 이제 나쁘게 가면은 뭐 범법도 나오고 불법도 나오고 그러지만 이 스펙트럼에서 합법적인 내에서 그 다음에 그들이 왜 어떻게 사람들을 속이는지 그 다음에 사이비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거를 잘 이용해서 이거를 긍정적으로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배경부터 설명해 드리면은 우리가 독자적인 몸과 뇌를 갖지만 생각과 정서와 기억은 공유한다. 뒤에 다시 보겠지만 그렇게 공유된 정신적 경험은 뇌 활동의 동기화로 나타난다. 이런 정신적 현상은 우리 몸의 물리적 경계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확산되며 우리가 세상을 비슷한 방식으로 경험하도록 유도한다. 이거 뭐예요? 다시 보는 5만 년의 역사에 나왔던 서사의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례로 들어가면은
박자에 맞추어 함께 춤을 추거나 한 목소리를 내는 노래하는 행위처럼 우리의 의식을 공통된 경험 틀로 살금살금 몰아가는 환경에서 우리가는 벌떼 같은 면을 드러낸다. 이게 집단적으로 이제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거. 하이브 마인드죠. 우리의 몸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상황적 요소, 예컨대 어둠, 알코올과 지독한 피로감, 동일하게 반복되는 움직임, 약물에도 의식은 개별성보다 집단성을 띈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사이비 종교 지도자는 이런 상황적 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며 추종자들을 수능을 끌어낸다. 그러니까 사이비들 보면 뭔가 되게 음흉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원리는 몰랐지만 체감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그렇죠. 몰아가면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 맥릴은 1995년에 발표한 호흡 맞추기, 인류의 역사의 춤과 훈련에서 근육 운동과 목소리를 맞추는 훈련은 경계의 소멸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달리 말하면 자와 타자가 엄격히 구분되지 않고 각 개체가 집단 의식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맥릴은 이런 훈련이 조직원의 정서에 영향에 미치며 집단의 결속력을 높이고 일종의 근육 유대 를 전우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느끼는 연대감을 동의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집단의 응징력을 향상시킨다고 믿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되게 좋은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삼성에 경력자로 입사해서 이제 9.5년 차로 입사했거든요. 네. 호봉으로 따지면. 그러면 이제 저랑 비슷한 때 입사한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과장이랑 부장급, 이제 몇몇 분들 이제 대리급으로 입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직장 생활도 오래 했고 이제 나이도 많아요. 막 40대, 50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이렇게 좀 보수적이고 염세적인데 그 한 달 동안 합숙하거든요. 그 신입사원들은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신입사원은 막 2달 합숙하고 그럴 거예요. 아무튼 엄청 오래 입사하는데 거기서 괜히 막 마스 게임 있잖아요. 그런 거 괜히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삼성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1번 활동이 또 움직임의 힘이랑 또 움직임의 힘이 나왔던 내용이죠. 1번 활동이 왜 체육 활동이냐면은 맨 처음에 이게 다 40대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만 있는 게 아니라 제일모직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배경도 다 달라요. 직군도 다 다르고 뭐 HR도 있고 뭐 마케터도 있고 디자이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막 서먹서먹 쭈뼛쭈뼛 하다가 체육 활동 딱 한 번 하고 나면은 2시간 있다 다 친해져 있어. 벌써 형 동생 누나야 다. 그거를 삼성은 뭐예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이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사이비까지는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이 집단 심리를 엄청 잘 활용하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똑같은 거지 뭐. 예. 그러니까 막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 이거 왜 내가 마스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다. 삼성도 요즘에 그게 좀 줄어들었는데 그게 빡셀 때 거의 막 엄청 빡세게 하거든요. 올림픽처럼. 그럼 사람들이 그게 싫어하지만 한 8, 90%는 거기에 다 동화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뭐 몇몇 극소수만 싫어하는 거지 결국엔 동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보면은 어떻게 저게 빠질 수 있어? 근데 그 빠지는 메커니즘이 인간에 갖고 있는 내재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나도 항상 거기에 예외가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거 이제 진짜 여기 사이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사회 연결망이 붕괴된 사람이 특히 이제 사이비에 빠지는 걸 위험하다. 처음으로 고향을 떠난 대학생, 최근에 배우자를 잃은 미망인과 호랍이 일자리 때문에 생소한 지역으로 최근에 이주한 사람 등이 대표적인 얘기다.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유도된 배척을 당한 피실험자도 극단적 의견과 행동을 편드는 경우가 많다. 이거 실험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이거 노란색이다, 주황색이다. 그래서 누가 봐도 노란색인데 앞에 7사람들이 다 주황색이라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게 무슨 색이죠? 주황색이라 그러잖아요. 진짜 황당하게.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보면서 바로 JMS 정명석.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교는 무교지만 기독교 고등학교 나오면 거기서 이제 매년 2단 교육을 하거든요. 그 JMS가 그 사람은 막 그래서 그 불법을 너무 많이 해서 막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도 촬영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인터폴 공조수사도 하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이 제가 2단 교육을 자세히 받아봐서 알거든요. 그냥 그거예요. 처음 시작한 멤버가 서울대생 5명.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똑똑한 서울대 애들이 5명이나 왜 정명석한테 말도 안 되는 거에 빠졌을까? 거기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많거든요. 아마 거기 보면 진짜 웃겨요. 막 실소가 나오는데 거기 막 변호사도 있고 그래요. 너무 신기해 나는 그게. 아니 제가 아는 서울대생 2명도 신천지에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거예요. 소문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되는 소문에 따르면은 사이언톨로지는 에는 신입 회원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대요. 먼저 모집자가 우호적으로 접근하며 적대적인 반응을 없애기 노력한다. 다음 단계 그 잠재적 신입 회원을 가장 괴롭히는 삶의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컨대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실망하거나 진정한 사랑을 결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떨고 있을 수도 있다. 모집자의 역할은 그 문제를 찾아내서 사이언톨로지가 그 정신적 상처를 해결해주거나 치유해줄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냥 여기서 이제 이단과 제가 훌륭한 집단, 뭐 짐 콜린스도 훌륭한 조직의 10가지 조건인가 7가지 조건인가 컬트. 거기서 컬트 이단화를 말했어요. 맞아요. 거기서 이단화. 컬트가 이단화예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경계선 싸움이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정확하게 설명이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원서를 괜히 읽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읽어보면은 딱 그거예요. 이제 사이언톨로지는 이런 이단들은 이렇게 찾아내는 것까지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100%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래. 거기서부터 사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웬만한 문제는 여러분 100% 해결이 없고 근본적 문제는 그걸 본인이 해결해야 돼요. 도와주고 촉매가 될 수가 있을 정도 외부인이 그걸 100% 해결해 준다. 그게 뻥인데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해버려서 완전 믿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요번에는 이제 순간의 힘. 와, 요번은 오늘 좋은 책들 많이 나오네요. 움직임의 힘. 그러니까 순간의 힘에서 여러분 그 신입사원 입사할 때 그게 순간 되게 결정적 순간인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신입사원 입사해 보면 알 거. 되게 가면 경직돼 있고 무섭고 신경도 안 써줘요. 막 군대랑 똑같아요, 사실요. 막 되게 막 말짱, 그러니까 막 오히려 장난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막 너 여기 왜 왔냐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너 잘못 왔어, 왜 딴 회사 가지 그러냐 뭐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에 여기서 아까 그 취약계층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의 힘은 그때 잘하면은 좋다를 똑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뭐 일을 배우는 건 어려운 거는 근본적으로 뭐 총량의 에너지를 써야 될 건 정해져 있지만 그걸 촉매로 그 진입 장벽을 낮춰서 좀 부드럽게 하고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면은 사회 초년생들이 더 회사에 애사심을 갖고 조직에 애사심을 갖고 어떤 그룹을 활동할 때 더 열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냥 저도 항상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은 우리 직원으로인가 그러니까 엠플로이와 엠플로이의 관계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얘가 한 인간으로서 훌륭하게 우리 회사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에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작은 기업이지만 뭐 우리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직원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총동기 지수가 되게 높거든요. 저희 회사가 그냥 높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막 그래프 뚫고 올라가거든요. 우리 회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서 제가 괜히 이게 비즈니스에 적용된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또 재밌는 거 가보면은 되게 별 희한한 실험이 다 나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확실성을 해결해주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유튜브에서도 정답 얘기하고 예측하는 사람도 있죠. 이거 무조건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우리는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거기에 혹하는 가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요번 주 월요일 날 찍은 게 그래서 딱 그거예요. 가짜 긍정의 가나예요. 택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해야 될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 어디까지가 우리가 여러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계냐 촉매로 낮춰줄 수 있는 거는 화학 반응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그 흡열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만큼은 얄짤없이 해야 되는 거,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택도 없는 얘기고 딱 맞아 떨어지네. 우리는 사회비는 아니다. 그래서 어디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것도 재밌다. 그 다음이 이제 요것도 재밌어요. 77쪽으로 가면은 이거는 되게 통계적으로 되게 좋은 건데 여러분이 어떤 이제 사회적 규범, 어떤 조직의 룰을 바꾸고 싶고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을 때 과연 100명이 있으면은 몇 명을 바꿔야 될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이제 과반수가 넘어가면 바뀌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 실험 결과 나왔는데 사회 규범이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소규모 무리 집단도 전체에서 지위가 올라가면 무척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새로운 사회 규범이 집단 전체에서 받아들여지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규범을 채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시도하는 연구자들도 있었다. 여기 레퍼런스가 12번으로 있어요.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사회 규범이 사라지고 다른 사회 규범이 채택되는 티핑 포인트는 놀랍게도 50%가 아니라 뭐 75%가 아니라 25%만 바뀌면은 100%가 이거를 채택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인사이트죠. 네. 예. 즉 집단의 4분의 1만이 새로운 규범을 지지해도 충분하다는 뜻이었다. 예? 왜냐면 우리는 되게 2분의 1일 것 같거든요. 그렇죠. 느낌상. 네. 예. 그 이하에 근데 이거는 몇 법칙인 것 같아요. 20%가 바뀌면 싹 다 뒤집혀지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 이하에서 사회 규범은 그 이하에선 또 사회 규범이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그 이상이 사회규범이 바뀌었다. 25%라는 수치는 수학적 모델을 이용한 사회과학자들의 예측과도 일치했고 기업 사례 연구에서도 얻은 자료와도 맞아떨어졌다. 그러니까 기업이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려고 조직 문화를 혁신하려면은 다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뀔 것 같은 사람 25명, 100명 중에 25명을 집중 공격하면은 알아서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제가 기업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바뀌려면 다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완전 방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공한 종교를 연구해야 되는 게 기독교를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만 딱 두잖아요. 핵심 멤버만. 그럼요. 그게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거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번에는 되게 또 특이한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왜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집단 생각이니까 여기 꿀벌이 나오는데 꿀벌이 이제 소통할 때 말로 안 할 거 아니에요. 나는 모양 이제 페로몬 화학 물질로 반응을 하는데 우리 인간도 꿀벌보다는 덜하지만 영향을 안 받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한테 두려움을 줄 때랑 그 다음에 이제 혐오감을 줄 때 옆구리에다가 땀을 이렇게 흡수시킨 거예요. 이렇게 흡수지에다가 그래서 그거를 남성한테 땀을 이렇게 두려움이 났을 때 어떤 화학 물질이 나왔나. 그 다음에 혐오감은 다른 거죠, 여러분. 혐오감이 나왔을 때 어떤 화학 물질이 나왔나. 그래서 실험 과정이 뭐냐면은 두려움을 맡으면 우리는 아까 뇌가 공진화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도와주려는 측은지심이 발휘될 거고 혐오감은 같이 불쾌함을 느낄 거다. 그거에서 그걸 여성 이제 실험 참가자들한테 했는데 실험 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두려움을 느낀 남성의 지원자들의 땀 냄새를 맡을 때 감각 정보를 확대하려고 했고 혐오감을 느낀 남성 지원자들의 땀 냄새를 맡을 때는 감각 정보를 차단하려고 했다. 애초에 가정이 입증된 셈이다. 아까 제가 말한 가정이죠. 내가 이 실험 결과에 주목한 이유는 실험이 감정의 소통을 입증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원래 실험을 한 사람들은 이걸로 사람이 실험을 마칠 수 있다. 이런 목표였는데 우리 이제 캐버너 박사는 더 다른 거 한 단계 나아간 걸 제시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여성들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감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이 아니라 여성들이 어떤 감정 상태와 관련된 증거를 냄새로 파악하고 그 감정 상태가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냄새에 맡으면 맞힐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냄새가 나면 영향을 받는다는 그렇죠. 거를 검증했다는 실험인 거예요. 따라서 실험 대상자들은 감정 관련된 연구라는 것도 모른 채 실험에 참가했고 이걸 맞춘다는 걸 모르고 참가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막 코 훌쩍임 이런 걸 다 체크한 거예요. 복합적으로요. 결국 이런 결과는 감정의 소통보다 감정이 전염되는 그러니까 뒷받침의 증거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추가 실험이 나오는데 이 연구는 서너 번의 반복되는 실험에서도 동일 결과를 얻었고 그의 결과를 다른 경우까지 확대해 보았다. 예컨대 두려움과 관련된 화학 신호가 공포 영화를 이용한 시청각 정보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되며 그러니까 화학 신호가 시각 정보랑 똑같은 방식으로 공포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더 리마커블한 게 뭐면은 여기서 두 번째 밑줄 여기도 또 그었는데 각 정보가 단독으로 제시되는 경우보다 둘을 결합하면 감정 효과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에서는 행복한 사람의 땀 냄새를 맡으면 얼굴 표정이 행복하게 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행복감으로 인지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걸 입증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땀에 국한시킬 게 아니라 아까 뭐예요? 화학 신호랑 시각 신호랑 그러니까 시각 신호랑 이렇게 했을 때 공포감이 더 증폭됐다고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 특히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는 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후각 정보랑 시각 정보랑 왜냐하면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웃긴 게 뭐냐면은 보이는 건 잘 정리하는데 생각보다 후각 그거에 대해서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건 무서운 게 알고 보면은 무의 상태에서 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시각은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걸 상을 가정하면 돼요. 되게 예쁜 서점이 있는데 뭐 교보문고라고 쳐볼게요. 교보문고에 갔는데 다 좋아. 그래서 막 다 좋아. 근데 예를 들면은 잠깐 여러분이 화장실 갔는데 화장실이 깨끗해. 근데 거기서 막 엄청난 악취가 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기억이 여러분이 잠깐 들어갔다는 거지만 그 분명히 그 서점에 간 이유는 여러분이 책을 보고 뭔가 이렇게 구경하기 뭐 팬시를 보러 간 거겠지 문구를 보러 간 거지만 그 화장실에서 여러분이 얻은 강력한 악취가 여러분이 계속 따라다닐 거예요. 그렇죠. 전혀 본질도 아닌데 그냥 생각보다 이런 거를 여기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염두에 두고 비즈니스를 하면 생각보다 더 잘 될 수 있다. 더 잘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커피 가게 가면은 커피 향이 센 데가 있고 안 센 데가 있거든요. 확실히 센 데가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두 가는 저도 거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서 비즈니스 하면 훨씬 잘 되지 않을까. 아, 나는 좀 딴 얘기 아니는데 전 PC방 가면은 제 내리스에 강력하게 남는 게 뭐냐면 게임도 있지만 그 쇼다리 구울 때 막 그 냄새 있지. 그거는 진짜 먹는 거보다 냄새가 더 좋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내리스에 박혀 있어요.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부모님이 불교여갖고 할머니 제사를 이제 절에서 지내는데 거기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절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하셔서 거기 스님들이랑 친해요. 거기 이제 되게 짬 높으신 스님이 커피를 내려 드시는 걸 좋아하는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그냥 헤이즐넛 커피를 내려 드시는데 그게 그 산사에 쫙 퍼지는데 나는 살면서 내 인생에서 커피 그 향 강렬한 거 1위는 그때 내 맡았던 헤이즐넛. 이게 이만큼 막강한 거 이게. 냄새와 분위기가 어우러지면서. 네, 진짜 그 막강한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이 패거리 심리학은 제가 진짜 100분의 1 소개드렸나? 100분의 1, 2? 그러니까 우리가 패거리로 우리가 뭉칠 때 그 요소들이 보통 이제 진짜 5만 년의 역사처럼 서사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냄새로 감각적으로도 우리가 동화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종족주의 패거리를 취향하는지 추구하는지가 나오는 그러니까 무의식 의식적으로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고 여기 이제 별의별 얘기 다 나와요. 예를 들면은 그 왜 나레이션이 중요한가 그 기억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프로파가타 선동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쓰는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 형용사가 얼만큼 들어가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극단적 대척점에 있는 사람과는 대화는 어떻게 시도해야 되는가 여기서 얘는 이제 뭐 보스턴 레드삭스랑 양키즈 팬이 대화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뭐 그게 100%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알겠지만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 그건 여러분 직접 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랑 완전히 다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판단을 할 때 쟤는 왜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쟤는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를 조금 이해하면은 거기에 완벽하게 동조는 안 되겠지만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좀 합리적으로 싸울 수도 있겠고. 이 책이 수준이 높은 게 뭐냐면은 이제 양육 관련돼서 되게 좋은 책이 I 세대인데 저는 고혁하님 그때 되게 재밌게 읽었거든요. 아니 훌륭한 책이죠. 근데 이제 양육 관련돼서 좀 읽고 싶은 분들은 다 읽으시면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해요. 그다음에 그 또 반대 비판을 수용을 하고 그러니까 저도 생각보다 내가 너무 좋은 책을 읽으면서 맹신하고 있는 것도 너무 많았구나. 이 사람이 그거를 다 깨줍니다. 그다음에 나는 이 사람이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접근하는 방향이 너무 좋아요. 정말 우리가 테크 심리학 때 했잖아. 그러니까 둘 다 되게 좋은 관점 같아요. 원래 우리가 도구나 테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실입니다. 환경 자체가. 그런데 그 변화를 했을 때 우리는 테크 중심을 생각하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그 말콤 글래드 아니라 그 뭐죠? 사피엔스 누구죠?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가속화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특정 방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로 가속화가 되는 거지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바뀌는 경우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이런 것들 관련된 인사이트도 나온 책입니다. 캐버나 박사가 되게 활발한 심리학자예요. 그 연구도 많이 하고 배틀도 많이 뜨고 훌륭해갖고 이 진짜 여러분 이 패거리 심리학은 진짜 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어갖고 2.2번 읽는 동안 되게 빠르게 읽었어요. 2.2번.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아요. 심지어 책이. 아무튼 이거 재미있게 읽으시면서 인사이트도 많이 얻으셔갖고 여러분 삶에 또 많이 적용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점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패거리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되게 명백한데 그것도 좀 이 사람이 꿈꾸는 게 그거예요. 좀 그런 거 없애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인류 공동체로 건전하게 싸우자. 행복하게 살자는 거예요. 좀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많이 없애고 아무튼 이게 되게 철학적으로 주는 이렇게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주는 메시지도 되게 강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에서도 여러분이 써먹을 게 많으니까 지금 현실을 많이 이해할 수 있죠. 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